이번에는 도둑이 나옵니다. 이제 도둑. 아이고, 학교에서 예전에 참 제일 처음에 제가 발령을 받은 데가 광천 중학교인데 그때의 아주 귀중품 중에 하나가 전자 계산기였어요. 이 초등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 시달린 아이들이 요만한 전자계산기 하나를 딱 갖게 되는 순간 탁탁탁 소리면 더하기 빼기가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몰래 여기 갖고 있는 친구를 몰래 훔치려고 노력을 사라졌어. 그 가방다 올려놔. 그럼 얘는 어떻게 올리면서 그거를 살짝 주머니에다 넣겠지. 가방 조사한다면 애들이 다 책상과 가방을 조사할 거야. 그러면 가방과 책상 속에 있는 것을 자기 몸 안에 넣어요. 당연하겠지. 지금 어디다 넣겠어요? 그러고 자, 선생님이 이곳을 다 조사할 테니 너희들은 다 빨리 복도에 가서 번호 순대로 딱 있어. 그래놓고 책상에 있는 가방과 책상을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바깥에 나와서 주머니를 조사하는데 제일 먼저 엎드려 뻗쳐. 딱 그러면 윗주머니에 놓인 것이 쏟아져요. 어? 자, 그 다음에 바지, 뒷주머니, 뒤궁덩이 이렇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내놓지 않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여학교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 불러다야죠. 난 남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엎드려 뻗쳐 하는 순간 딱 소리가 나는 거야. 왜냐면 그래서 눈 감으라고 그러는 거야. 다 눈 감아. 딱 엎드리는 순간 툭 떨어져. 그러면 가서 딱 씻고. 이 새끼 왜 돌멩이를 쉽게 예? 종에다 넣고 다녀? 이 새끼 왜 복도 이거 다 찍혔잖아. 라고 싹 넣고 일어서 저거 다시 엎드려. 이렇게. 너희들 내가 백날 너희들 잡으려고 그래도 너희들 분명히 안 나올 것이다. 잡으면 그 아이가 도둑놈이 되는데 나는 도둑놈을 키우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 아, 오늘 학교 끝날 때까지 자기가 훔쳤던 사람은 가지고 교무실로 조용히 또는 교실에 남아있어라. 아,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따가 국기봉 밑으로 6시 반까지 와라. 딱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 교무실 가면 애들이 다 쳐다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가지. 그 국기봉 앞에 이렇게. 또 학교 국기봉 앞에 남을 아이들 특징은 뭐냐면 교무실에서 딱 쳐다보면 우리 반에 중에 한 명이 운동장 가를 집에 안 가고 서성거려. 그럼 걔가 이따 국기봉에 앉을 놈이야. 야, 미리 슬쩍 부르는 거지. 그럼 훔쳤냐? 안 훔쳤냐? 따라서 야, 선생님이 다음 달에 월급 타면 하나 사줄게. 빨리 가. 이렇게. 그럼 걔는 도둑이 아니지. 도둑이 아니에요. 근데 걔를 거기서 이 새끼하고 걔만 딱 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50살이 먹어서 동창회를 하더라도 도둑놈이야. 아이들 사이에서. 평생 낙인이야. 그래가지고 재치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수상한 참 잡아서 나는 경찰관 너는 도둑 애들은 도둑놈이라고 삿대질하는 광경을 꼭 만들어서 일벌백계 다른 아이들 다 눈 감게 해서 공포심을 조정한 다음에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눈 감고 맞는 소리 들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가지고 막 출석부로 팍팍 막 막대기로 막 으악 이렇게 거의 체벌을 넘어서 정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완전 폭력을 불법 폭력을 교사라는 이름으로 걔가 받을 심리적 상처 이런 거죠. 세상의 법이라는 건 이래요. 죄 지은 것만큼 벌을 줍니다. 법조문에 없으면 죄를 형량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놓고서 자기가 내 짐이 곧 법이다 왕이 해가지고 넌 사여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는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칙에 적용하지 않고 가해지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체벌과 폭력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는데 학교 아도레 집단 사이에서
센 놈이 야 네가 했다고 그래 해서 자기가 덮어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잘못 아이들에게 노출된 그런 이야기들을 막 던져놓으면 정말 너무 불쌍한 아이가 양계장집 아들 또는 하여튼 양계장집은 아들 아니지만 닭을 한 20마리 키우는 집에 아들이 생일날이어서 엄마가 아침에 계란 2개를 프라이를 해서 늘 일꾼과 아버지만 드리던 그 계란 프라이를 생일이라고 해서 도시락 밑바닥에다 깔아서 밥을 그 위에다 퍼줬어. 안 들키게. 자기 이렇게 밥 퍼먹을 때 밑에서 떼먹는 거지. 계속 봐보고. 얼마나 옛날 단백질 모자라니까 계란이 맛있어요. 막 고소고. 체육 시간 갔다 와서 밥을 퍼먹는데 계란을 놓고 밥만 노란 거야. 가지고 밥을 누가 남아 있었느냐 했는데 교실에는 여동생이 6명인가 5명인 딸 부잣집 애가 있었는데 얘가 밥도 맨날 못 먹고 물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시락을 밑에 층 파먹는 게 얘의 주특기야. 도시락을 뒤집어서 밑에를 얇게 저면서 먹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날 딱 덮었는데 뭐가 있었어? 계란이 있어. 환장하지. 그리고 홀랑 다 먹었네. 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정록이다. 정록이의 밥을 훔쳐 먹었다 해서 얘 별명이 그날부터 정록이 밥이었어. 걔는 받침이 없어서 정록밥이었어. 근데 지금 동창회 가면 걔 이름 안 부르고 정록밥 왔네? 이래. 오긴 와요. 동창이. 신랑 거예요. 야 신랑이 오면 이제 야 누구 밥 잘 있냐 이렇게. 이게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할 수 절대 없죠. 근데 지금 그때는 그게 놀림거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픈 광경이야. 선악의 문제가 아니야. 선악을 판단하기 이전에 너무 배가 고파.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혼도 잘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걔네 집 보이거든요. 옛날에 45도로 항상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그런 집이었죠. 지금은 이제 신랑이 집도 새로 다 이렇게 젖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반듯한 양옥집에 이렇게 집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여린 마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한 낙인이라고 그러죠. 낙인. 뜨거운 도장으로 살에다가 문신으로 찍는 게 이 낙인인데 낙인을 찍어놓으면 아무리 선하고 귀한 일을 해도 그 언어의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늘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교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거를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했다면 형제지간에도 그거 하면 안 돼요. 동생이 형을 무시하고 누나를 무시하고 누나가 동생을 무시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한 발짝 뒤로 슬기롭게라는 말이죠. 그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 슬기롭게 대해야 된다. 집으로 왔다. 영수는 걸어서 학교에 왔다. 영수는 걸어서 집으로 갔다. 경민이는 버스 타고 학교에 왔다. 경민이는 버스 타고 집으로 갔다. 예솔이는 승용차 타고 학교에 왔다. 예솔이는 승용차 타고 집으로 갔다. 아침에 왔던 대로. 아침에 왔던 대로. 두 번째는 대가 장소입니다. 아침에 왔던 대로. 민철이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했다. 민철이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하교를 했다. 담임은 승용차 타고 학교에 왔다. 담임은 민철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나는 등교 때처럼 걸어서 교문을 나섰다. 나는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경찰서로 갔다. 민철이와 나는 우리 엄마 포장마차를 끌었다. 손나팔로 오토바이 소리를 흉내내면서. 오토바이 소리 흉내를 내면서. 풍경이 그려지죠? 민철이와 나는 좋은 친구죠. 근데 민철이는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우리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 그래서 포장마차로 가서 포장마차를 이번에 누가 끌어요? 민철이와 내가. 근데 둘 다 웃어가면서 벙벙벙 훔친 오토바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러죠? 오토바이 훔쳤으니까 나쁜 놈이잖아. 그리고 그 나쁜 놈을 친구로 둔 나도 썩기 괜찮은 환경은 아니야. 가정적으로 가난해. 여기 아빠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결핍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두 친구는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 엄마의 포장마차를 끌어주는 또 건강한 뭐 우정이면 우정이고 건강한 어떤 행동들도 또한 있어. 그리고 비관적이지 않아. 왜? 분명히 경찰에서 훈방 조치를 당했는데 또 학교에서 또 징계가 벌어져. 다음날 가면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또 무슨 학교 교실에도 못 들어가고 얼마 동안 복도에서 공부한다거나 위클래스에 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해야 되고 뭐 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오토바이 붕붕거리면서 지금 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엄마의 꾸중하는 목소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를 쓸 때 어느 부분은 생략하고 어느 부분은 그려놓습니다. 그건 왜? 독자가 엄마는 뒤에서 뭐 할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까? 아니면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민철이는 엄마한테 칭찬만 받을지도 몰라. 우리 민철이 때문에 내가 아이고 민철이는 우리 아들하고 참 좋은 친구야 이러겠지. 그래서 방금 전에 도둑놈이었지만 현재는 지금 포장마차를 이끄는 엄마한테 칭찬을 받는 우동생일 수 있어요. 너네들 이렇게 우정을 잃지 말고 둘이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덕담으로 오고 가겠지. 그런 부분은 작가가 생략해 두는 거예요. 생략해버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풍경을 떠올리면서 슬며 미소 짓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청춘가. 이번에는 누가 읽을까요? 제가요. 아버지의 청춘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지. 어른은 인사를 받는 사람. 고개를 잘 숙이면 장난감도 주고 때리지도 않겠다고 허리춤에 손을 짚고 씩씩거렸지. 코 풍선이 자꾸만 꺼져버렸지. 정의를 위해 망토를 쓰고 칼싸움을 했지. 10살이 넘자 침을 멀리 내뱉기 시작했지. 뱀 따위는 무섭지 않아. 밤에도 휘파람을 불었지. 학교에서도 통학버스에서도 어떻게든 뒷자리에 앉고 싶었지. 쓰레기통이 가까워 침 뱉기 좋았지. 대걸레 자루로 기타를 치고 책상도 두드렸지. 손목에 찌릿하게 전기가 들어왔지. 메이커와 신상과 청바지를 사랑했지. 아버지는 말했지.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서 담배를 피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건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피우는 자가 동굴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라고. 굴뚝에 연기를 피워 올린다는 건 가족을 건사할 어른이 됐다는 것이라고. 담배 피우다가 걸려 징계 회의에 불려온 날, 다 좋은데 어른으로 가는 길목을 연기로 막지 말라고. 담배불로 싹을 지지지 말라고. 라이터는 나이를 태운다고. 서서히 서로 열받아가면서 침을 멀리 뱉으면서 담배를 뒤적거리면서. 여기 아버지가 싹 괜찮은 아버지죠. 네. 근데 서로 얘기하다가 처음엔 야 담배 피울 수 있어.
야마 옛날에 구석기 있을 때 불 다루던 사람이 그 동굴의 최고 우두머리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서서히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 야 근데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막 연기로 길을 막으면 되겠어? 야 담뱃불로 그렇게 싹을 지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계속 뭐하고 하다가 이제 열이 받았어. 응? 그러니까 아버지도 침 뱉고 자식도 침을 널리 뱉어. 그러니까 에이씨 하고서 담배를 다시 꺼내. 그런 어떤 해프닝에 가까운 이때 담배를 뒤적거리는 거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담배 피는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표시 안 했어요. 근데 둘 다 그런 마음이겠죠. 에이씨 담배는 안 돼 피울까? 근데 아버지하고 맞담배질은 지금 한 상태로 내가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뒤적거리는 정도에서 이 시는 끝나는데 좋은 아버지도 날 봤지. 우리 막내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말았는데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같이 간 사람하고 있으면 담배를 두 부로 사게 됐잖아요. 그 표 하나에 한 부로씩 살 수 있어요. 이제 세금 관세 없이 그러니까 3분의 2 가격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 사면 2만 원 가까이가 이득이에요. 5만 원에 4만 5천 원에 한 보루인데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 사니까. 그런데 하나는 내가 피우는 담배를 사고 저는 하루에 한 개 피 정도 어쩌다 피거든요. 네. 한 보루는 꼭 우리 아들 거를 내가 사다 줬어. 그러니까 사다가 야, 네 담배야 이럴 수 없잖아. 아버지가 담배 선물할 수가 없잖아. 걔 책상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는 거 쓸죠. 그 예의, 딴 데 쳐다보면서 하는 거죠. 뭐요? 담배 사다 주는 아버지가 고맙다는 거지. 근데 그때는 이미 대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담배 선물 안 했죠. 근데 지금 뭐 또 이상한 담배 피대 이렇게 연기 뽕뽕 나오는 거, 액상 담배인가 뭔가 그러는데 그건 내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 선물을 하지 않는데. 미술 뭐 컴퓨터 그래픽하고 미술 그 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거의 밤을 많이 새워 일이 협업해가지고 일을 하고 이럴 때 보면 한 2박 3일도 막 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나쁜 쪽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야 담배 어떻게 뭐 끊을 때 되지 않았어? 뭐 아무 말을 안 해요. 네, 끊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생각이 없는 지금 현재는 뭐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겠죠. 30대니까. 넌지시 이런 말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적 있어요. 야, 개발도상국 이하에 인민한 국가일수록 담배 소유 비율이 높고 담배를 인한 사망률이 높대. 딱 그런 얘기를 중간에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보니까 얘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특정 수업이 많이 없어서 내가 가족 이제 밥값을 매달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못 하는데 빈민국 개발도상국 이하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률도 높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내가 중간에 엄직 이 말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딴 얘기를 돌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성공하기 바란다. 할게요. 홍두깨에 꽃이 핀다. 현수 씨, 네. 멋있는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홍두깨에 꽃이 핀다. 꽃 중의 꽃은 사람의 등에 피는 소금꽃이지. 술 취해 하신 말씀 잊지 않아요. 공사 현장에서 한 달 만에 오시는 아버지. 버스 정류장에는 엄마와 동생이 나갔어요. 지금쯤 이야기꽃이 한창이겠네요. 동생이 소금꽃을 한 가방 받았겠군요. 오늘의 요리 주제는 꽃이에요. 제가 한식 요리 자격증도 떴거든요. 꽃게탕에 얇게 점인 꽃등심을 넣을 거예요. 고추장과 꽃소금으로 간을 보고 끓어 물꽃이 피면 그때 꽃등심을 넣지요. 술은 아버지가 즐기시는 생막걸리예요. 베란다에서 한나절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더 아버지를 기다린 놈이에요.
막걸리 거품 꽃이 덥수룩한 수염에 달무리처럼 피어나겠지요. 달꽃 말이에요. 새우와 쑥과 튀김 옷에도 꽃이 만발했어요. 좋아하시는 수제비도 반죽해놨어요. 고목에 싹이 트고 꽃이 필 운세인가 봐요. 밀린 임금도 곧 받으실 것 같아요. 어서 와서 보셔요. 홍두깨에 하얀 꽃 벚꽃이 피었어요. 아, 착한 애죠? 제가 이렇게 요리를 공부하는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어요. 아주 인기가 있죠. 빵 굽고 뭐 요리 하는 그 과가 식품 영양 막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런 과가 인기가 좋고 그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과였어요. 그 과에 담임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요리가 참 예술이야. 많은 과정 속에서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넣는 순서 또 영양소가 어떻게 조화롭게 또 깨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막 실제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죠. 또 일식집에 가면 제일 먼저 식기 닦는 거 양파 까고 마늘 까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 제일 나중에 고수가 주방장 중에 제일 우위가 하는 일이 튀김입니다. 튀김 이렇게 칙 하고 손가락으로 뿌려가지고 착착착착착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새우튀김 잘하는 데 가보면 바삭바삭 끝까지 바삭거리는데 꽃이 샥 이렇게 펴있죠. 산호초 마냥. 못하는 데는 질퍽질퍽 덕게 막 얘가 막 무슨 거지 넝마 입듯이 파카 오래된 파카 입듯이 막 옷을 그렇게 입고 또 그 안에 익지도 않았어. 그리고 물기가 그렇게 잔뜩해. 새우가 안에 막 물주머니에 새우가 이렇게 벗은 새우가 들어있어. 근데 그 꽃을 잘 피운 이제 일식하시는 분들은 그걸 꽃 피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우리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쓰는 말 중에 왜 메리아스를 입고 일 많이 하다 보면 등짝에 이렇게 하얗게 소금자리 있잖아요. 그걸 소금꽃이라고 그러는데 노동자 열심히 일하는 육체 노동자들만 피울 수 있는 꽃이죠. 정말 그 오전에 한 번 피웠다가 오후에 또 한 번 피우는데 오전에 피운 꽃이 더 넓게 피고 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에는 좀 덜 해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땀이 났다 식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좀 다르죠. 저녁 때는 서늘해지니까 제일 앞에 이렇게 안쪽 봉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한번 예의주시해서 관찰해 보면 그 소금꽃도 꽃잎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건강한 노동자이고 또 돌아올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배우는 한 사내의 아이가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광경에서 있고 또 현실이 또 들어있죠. 아버지 밀린 임금도 곧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못 받으신 거. 아마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오래간만에 그 빨래거리를 한 가방 지고 오시는 아버지도 집에 아들이 이렇게 요리도 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풍경이라면 삶이 그럭저럭 견딜만 하고 뿌듯함이 있겠죠. 힘이 되겠지. 다른 아버지만 못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성숙한 좀 철이 들어있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건강성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제목도 까짓것 이렇게 제가 올린 거예요. 까짓것. 지금의 현 상황보다 좀 긍정적이고 높은 자리로 미래로 비상하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해주고 싶었죠. 여기 또 한번 요상한 도둑 학생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 벌인 일이었어요. 도둑과 경찰. 오늘 혜진, 네. 최혜진 씨 한번
도둑과 경찰. 경수 아버지는 만년 특진 한 번 못한 교통경찰이다. 경수는 고급 오토바이만을 훔친 뒤 오토바이 숨겨놓은 곳을 아버지 폰으로 알려줬다. 공중전화나 발신 표시 없이 문자만을 남겼다. 경수 아버지는 승진했다. 경수가 무면허 운전사고로 얻은 빚. 마침하니 딱 그 이자만큼 월급이 올랐다. 졸업식 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중국집 독한 술이 눈물을 끌어올렸다. 경수 아버지도 더 이상은 포상이 없었다. 오토바이는 늘 허탈하게 웃는다. 7년 뒤 부자는 오토바이 대리점을 냈다. 상호명은 부자 오토바이 센터다. 경찰 오토바이 수리 전문점이다. 경찰과 공소시효지는 도둑이 한솥밥을 먹는다. 온양에 사는 우리 마녀가 있었는데 예, 정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게차라고 있 지게차. 비싼 그 오토바이는 바깥에다 두면 천을 덮어놔요. 아예 보면은 견물생식. 막 4천만 원짜리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친구가 지게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지게차로 번쩍 들어서 그대로 갔다가 음습한 그곳에다 옮겨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정확히 그 장소를 특정해서 가서 그 오토바이를 찾아서 딱딱 해결을 잘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승진을 하고 포상을 받고 얘가 생각한 나름대로 아버지를 승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건 거야. 근데 얘네들이 크게 사실은 손상시키지도 않았어. 장소를 이동했다가 다시 찾고 이동했다가 다시 찾고 하루 만에 찾고 아침 금방 찾고 저녁에 찾고 이렇게 오토바이 찾는 귀신이 된 거지. 근데 꼬리가 길면 다 잡히게 되고 또 학교에 또 연락이 오게 되고 왜냐면 CCTV로 그 오토바이 이동하는 추적 장소를 또 알게 되잖아. 나중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피하고 얼굴 가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반 그 친구 때문에 또 이런 해프닝을 또 겪고 혼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참 머리 좋다. 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형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형제가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트럭이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트럭을 선물하고 싶은 거야. 맨날 트럭 갖고 싶은 게 소원이고 트럭을 다시 몰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럭이 이제 트럭을 몰다가 트럭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예산에서 트럭을 훔쳐가지고 맥가이버야 키도 없는 놈을 시동 걸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오다가 금막 파출소에서 잡혔어요. 차가 저기서 오는데 최영장구 사당 거기 있는 신호등 쪽에서 오는데 차가 비틀비틀 오는데 가까이 왔는데 사람이 안 보여.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세워가지고 금방 파출소에서 너 어디 살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어차피 애들은 후방 조치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뭐 4학년, 6학년짜리가 뭐 감옥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사고 안 내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막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아유, 애들이 천재요. 우덜 같으면은 키도 없는데 우리가 시동을 걸 수 있것이오. 참 기가 막히게 맥가이버. 홍성에서 아주 인물나시오. 국제적인 인물나시오. 야, 그런데 또 왜 훔쳤냐니까 또 이게 효자예요, 효자. 참 충전의 고장 홍성이나 아주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를 선물하려고 예산해서 그것도 얘 홍성 거 안 훔치고 예산 거 훔쳤쇼. 얘 또 홍성 거 훔치면 말이야 또 그 예산에서 갖고 와야 홍성이 부자가 되니까 얘가 저기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이렇게 훔쳐온 거 아니오. 여기 파출소만 쓰면은 참 잘 가져가죠. 참 효자에다가 그냥 맥가이버에다가 아주 천재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듣다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천재는 개뿔. 진짜 천재라면 집에까지 끌고 왔어야지. 아버지의 그 아들이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참 언젠가는 써먹을 거야 하고 머릿속에다 잘 저장했는데 이 이야기는 대단한 단추들이라고 하는 동화책의 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작가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오면요 한참 기다렸다가 어느 자리에다 그거를 잘 써먹어요. 자, 첫사랑. 여러분을 기다리는 첫사랑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첫사랑. 헤어진 지 열흘이 됐다. 나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을 것이다. 세월이 약이라며. 세월이 약이라. 세월이 약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진짜 세월이 약이죠. 네. 그때 그 순간 진짜 잠시도 견딜 수 없어서 프라이팬 콩처럼 튀면서 막 못 견디게 복장 터지게 울부짖었던 그 옛날의 열정과 순정과 첫사랑의 그 이런 거 다 경력자 우대요. 이렇게 그냥 또 다 지나가 버리고 여기서는 너무 뭐 청소년 시집에서 깜짝 놀래. 여기 처음에 볼 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을 것이다 할 때 야 이 시는 못 실을 거다. 밑에 반전 세월이 약이라고. 근데 지금 며칠 지났어요? 열흘밖에 안 됐어요. 보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팔짱 끼고 다녀. 그러고 말을 하지. 사랑은 사랑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또 더 잘생긴 그리고 꼭 새로 사귀어서 먼저 나를 버리고 간 남자친구 앞에서 더 애정행각을 거예요. 놓친 고기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더 애교를 떨어 앞에서. 그렇지만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시 사실 첫사랑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거 끝나고 우리가 사적으로 밥을 먹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말이 있다? 혜진? 없어요? 현자 씨? 없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처음이자 감각이 마지막, 없었던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이런 것을 거짓말, 센 거짓말, 독한 거짓말이라고. 근데 지나보면 그게 사랑이었을 거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 응. 선생님에 대한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보면 꼭 저기 남자애들이 뭐 고무줄 끊고 지나간다든지 뭐 아니 그 이유 친구가 없이. 나에게 주는 첫사랑이 아니라 내가 고무줄 끄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첫사랑을 당한 거. 첫사랑을 짝사랑. 당한 거. 대부분 첫사랑이 그러니까 표현 방식도 서툴고 전 마음 애만 끓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아리만 하기 때문에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응? 우리 작은 혜진 첫사랑 몇 살에 경험했어요? 정말? 아이고 생존력이 아주 높아.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으니까. 주인공도 지금- 없고. 참 예컨대 이런 게 참 없다. 며느리 참 슬기롭고 그러게요. 영악하네. 이 나이에 첫사랑은 늘 아니잖아. 첫사랑이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은 사실 다 첫사랑이야. 새로운 사랑도 첫사랑이고 시간 순서로 따지면 옛날 것이라고 하는 옛사랑은 있는데 현재의 사랑이 다 첫사랑. 다 달라.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생기면 과거에 있었던 사랑들은 다 잊죠. 그냥 경력 쌓은 경력대로. 우울증, 학생 우울증 엄청나죠. 약물 복용. 저녁마다 6알씩 약을 먹습니다. 약봉지를 뜯는 작은 이파리에서 알약이 떨어집니다. 쪼르르 냉장고나 싱크대 밑으로 숨습니다. 알약은 매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싶나 봅니다. 가느다란 인맥에 놓인 알약들이 무슨 벌레집 같습니다. 어서 빨리 알약이 줄어들기를. 5, 셋, 하나. 냉장고나 싱크대도 마음 졸입니다. 갑자기 냉장고가 그렁거립니다.
냉장고 밑으로 들어갔던 손가락과 눈길이 꼼찔합니다. 약을 먹자마자 팔랑거리던 푸른 손이 미사모 이파리처럼 잠에 빠집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천천히 바닥이 됩니다. 기척이 없으니 하늘도 구름도 잠잠합니다. 침대맛 늙은 나무도 그림자처럼 바닥이 됩니다. 하느님도 달빛도 창턱에 쪼그려 앉습니다. 방문도 말을 닫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절인 나뭇가지가 베개 밑에서 이파리를 꺼냅니다. 벌써 날이 밝았나 봅니다. 애벌레들이 햇살 먹을 시간입니다. 밤새 하얀 지문이 세상을 휘돌았나 봅니다. 세상의 침대가 하루만치 더 무겁게 젖어 있습니다. 허공의 가장자리까지 나아간 인맥들이 해를 그어 안으려 방울방울 제 작은 방을 조입니다. 이 어렴풋이 약에 취한 아이가 자기가 하나의 식물처럼 또 아침에 안개를 맞이할 때까지 그 가수면 상태로 뒤척이면서 느끼는 어떤 눅눅한 감정을 그냥 들쑥날쑥하지 않게 잔잔하게 그냥 모의 그림처럼 이렇게 어렴풋하게 경계선을 살짝 지워온 상태로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 자살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협회에서 내놓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자살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심해져서 40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남성이 47.6명, 여성이 20명이 반면 80대에는 10만 명당 222명 남성, 여성이 83명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자살률이 엄청 높죠? 2배가 넘죠? 네. 청소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이제는 없습니다. 10만 명당 5.3, 여성은 5명이니까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낮아요, 높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만 명당 47인데 5조.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거죠. 53이 아니고 5.3이니까. 청소년들이 우리가 청소년들이 훨씬 더 함부로 자기를 내돌릴 것 같아도 훨씬 건강합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지금 막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막 충고하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자기를 지키는 힘이 나은 거죠. 그러면 어른들 가출이 많겠어요? 청소년 가출이 많겠어요? 청소년 가출. 안 그래요. 그래. 어른들도 사실 다 떠돌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다 참 1인 주택 1인 한 사람들 중에 저 하나의 독립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만 통계를 잡을 수가 없죠. 다른 세대에 비해 사실 청소년들은 잘 견뎌주는 편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다들 힘든 거야. 우리나라 어법 중에 참 이게 말이 존재를 따라간다면 죽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써. 배고파? 죽겠다. 맛있어? 좋아? 죽겠다는 거는 앞에 말을 그냥 강조하듯이 써. 그냥 아름다워 죽겠다. 이뻐 죽겠다. 아니 막 돌진한 아이를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이 있는데 아이고 이뻐 죽겠네. 이래. 웃겨 죽겠다. 그럼 다 쓴다니까. 지나치게 극단적인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면 섬세한 다른 표현이 필요하고 죽겠다 빼고만 표현해도 돼. 이쁘다, 맛있다, 좋다 이러면 되는데 좋아 죽겠다. 정말을 쓰든지 최고를 쓰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쭉 내려가서
거의 비슷한 데인데 약물 복용, 동맥결단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퍼센티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퍼센티지는 연도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대학생 자살 시도자들이 좀 괜히 있는데요. 얘들은 다 대학생 때 자살 시도는 많은 3분의 2가 이미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한두 차례 경험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살 충동의 감정도 요즘엔 자기 안에서 더 증폭되거나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초기에 서로 잘 치유하는 거, 마음의 근육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혼자만 슬쩍 지나가는 충동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꼭 상담과 정신건강협회 또 상담자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합니다. 그 한 개인이 너 왜 그래? 이렇게 확 넘길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청소년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나 말하지만 똑 부러지는 답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 속으로 잠시 가서 함께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손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아픈 청소년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늘진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다 청소년들이 다 어른들을 능멸하고 무서운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툴툴거림이라고 받아서 어른들이 다정하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마음의 용기가 필요한 그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서로의 마음속에 물음표 하나를 남기고 이 시간을 잠깐 접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